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흘째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대규모 유행을 주도하는 중심 지역이나 특정 집단이 없는 대신에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터져나오면서 정부는 4차 유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등 비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방역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신규 확진자부터 좀 살펴보죠. 이틀 사흘 연속이네요. 500명대. 네, 어제 방역 당국이 이제 모처럼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집단 감염, 규모가 큰 집단 감염보다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과 집단의 구분 없이 발생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특별히 유행을 주도하는 집단이나 시설이 특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집단 감염 자체가 다양한 양상, 그리고 기존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시설에서도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제가 그 지도를 하나 그 준비를 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부산, 전북, 대구, 세종 할 것 없이 거의 전 지역에서 두 자릿수의 확진 환자가 나오는 대단히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제 뭐 심지어 자가진단 키트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은 새로운 유행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나오던 확진자들도 그 여전히 나오면서 그 위에 다 안 나왔던 지역들도 이제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 그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면 그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최초 환자가 나온 지 벌써 한 보름쯤 됩니다. 네네. 그런데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나오고 그것이 N차 감염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리고 이제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네. 환자의 비율도 이제 20% 중반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그 전주 같은 경우는 어제 중심으로 해서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4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인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이런 상태로 전국이 동시에 어떤 그 비상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전국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이 인천의 옹진군이라고 하던데 말이죠. 여기서 확진자가 또 나왔네요. 그 옹진군이라는 게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라서 뭐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옹진군에는 이제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 해병대원이 휴가를 갔다 와서, 요즘 군인들은 휴가를 가면 복귀하기 전에 일단 검사를 받고 그렇죠. 들어가고 예. 그 부대 내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격리 해제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는데 거기서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부대 내로 전파된 그런 그 상황은 아니고 네. 한 명이 지금 확진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부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 그 자가격리가 끝날 때 해제 전 검사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격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 위험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죠. 예. 앞서서 이제 전주와 부산 지역이 상당히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자체적으로 지금 격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도 잠깐 저희가 논의했었는데 예. 유흥업소의 영업 제한을 푼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그 파장이 큰데요. 그 부산이 그 지난 15일부터 영업 네. 시간에 그 유흥업소 영업을 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4일쯤부터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유흥업소를 매개를 해서 감염된 사람이 149명입니다. 물론 선제 검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나오곤 있지만, 그리고 최초에 확진된 분을 중심으로 한 확진 환자가 방문한 노래방과 주점이 100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내에 상당히 많은 유흥업소 또는 노래방이 지금 그 감염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그 2단계로 이제 다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린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단계의 준칙이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유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 영업 제한이 있고 종교시설도 20%로 줄게 되고 100인 이상 모임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전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4까지 올라갔는데 그 미나리꽝이라고 해서 미나리를 다듬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집단 감염이라서 마을 전체 막 이동 제한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게 좀처럼 가라앉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감염이 또 나왔기 때문에 전주가 2단계로 올렸고 청주도 지금 한 일주일 동안 100명 가까이. 그러니까 청주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네. 확진 환자가 나와서 여기는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이렇게 나왔고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몇 곳 거제라든가 진주 네. 이런 곳은 지금 2단계 적용이 되고 있죠. 예. 확진자 숫자가 이제 500명대로 늘어나는 것도 물론 눈여겨봐야 되겠지만은 전체 구성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요. 예,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좀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변이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럽인 경우에 이미 변이주가 우세종이 되어 있고요.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명이라고 그러던 것이 어제 2,600명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관서 지방들, 즉 경도라든지 오사카 이런 나라 이런 곳이 변이주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는 것이 이 변이주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경남이나 부산인 경우에 있어서 이 변이주의 확산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좀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집단 발생이 나왔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변이주가 얼마나 있는지를 절대적으로 지금 빨리 신속하게 또 넓게 이 변이를 찾아내야 될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변이주의 확산이라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접종하는 속도와 이 변이주의 확산 속도가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다 늦고 있어요. 변이주들이 빨리 가고 네. 접종은 늦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접종을 좀 더 빨리 하면서 변이주는 빨리 찾아내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지금 상황은 비수도권에서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상당히 빨리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방역 통제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N차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단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집에 있으면서 진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속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만 하는 이유들이 그런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예. 변이 바이러스는 글쎄요. 지금까지 뭐 300명을 넘지 않은 네네. 것으로 지금 당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모르게 지금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변이 바이러스라는 건 항상 어디서든지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90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보다 아마 10배, 20배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지금 PCR로 양성, 음성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PCR로서도 이 변이주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일단 진단을 한 후에 전 염기서열을 다 분석을 해서 네. 어느 변이주인지 지금 뭐 대부분 영국 변이주가 우세종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이 변이주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PCR 검사만으로도 변이 여부를 알 수 있다고요? 예, 지금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이된 부분만을 PCR을 한 후에 그 부분만을 염기서열을 분석하게 되면 변이주인지 아닌지는 찾아낼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우리나라는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전 염기서열을 예. 다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부분만 하는 것, 특히 PCR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이것은 뭐 고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하던 방식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감염 양상을 보면은 확진자가 나왔던 곳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어느 곳에서 많이 나왔었는지 다 알고 있었죠. 예, 예. 위험 지역이 어디였었는지 예를 들어 뭐 콜센터라든지 특히 지금 말씀하신 유흥주점이라든지 유흥시설, 룸사람 같은 데는 사실 한번 발생한 이후에 이분들이 N차 감염, 즉 가족 또는 지인, 직장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넓게 퍼진 다음에 발견되고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는데 사실은 그 역학조사가 어렵죠. 거기 갔다는 걸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강남 룸사롱이라든지 이태원발일 경우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익명으로 무료로 해주면서 이것이 수습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범위가 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진단검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넓게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경남이라든지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진단검사소가 임시선별진단소가 빨리 많이 설치가 돼서 좀 접근성이 빨라져야만 이것이 수습되지 그렇지 않고서 전수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N차 감염이 퍼져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 감염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이런 자발적인 진단검사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확산세가 멈추질 않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앞서서 이제 뭐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도입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자를 찾아내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하나가 정확성, 하나가 신속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방역 당국의 입장은 우리나라의 발생 상황이 외국처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에 무게를 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정확성만에 기대기는 확산세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속성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가진단 키트가 들어온 것이죠. 네. 자가진단 키트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를 검사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나눴던 것이 뭐냐면 이 자가진단 키트가 빨리 결과를 알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좋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 정확도도 또 의견이 다 다릅니다. 어느 전문가는 높다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전문가는 낮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이제 그 코를 찔러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고 네. 만약에 위양성 그러니까 실제로 음성인데 양성이 나오거나 양성인데 음성이 나왔을 때 그 뒤에 파장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 상황이 위급하지 않을 때는 PCR로 정확하게 검사하는 게 가장 좋은 정확성에 무게를 뒀다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워낙 위급하고 지금 상황은 단순히 거리 두기를 뭐 올린다고 해서 막 잡힐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좀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자가진단 키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런다고 해서 바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오후 3시에 일단 회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경론이 붙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출연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 찬성, 엇갈렸죠. 예. 반대 뭐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방역 당국의 논의 책상 위에 올라갔다. 지금은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란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상황이 빨리빨리 이제 조금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적극 찬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임시선별 검사도 가지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진단 검사를 해볼 수 있으면 PCR 검사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키트들이 전부 우리나라 국산이 굉장히 좋아요.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도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별 검사의 의미에 있어서는 정확성이라든지 민감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PCR을 가지 않는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이 간이 검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지역사회에 있어서 N차 감염을 끊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일단은 감염이 됐는데도 음성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증상이 나오면서 바이러스량이 늘어나면은 80% 이상 민감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정확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양성, 위음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빨리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내에 그러면 신속 진단 키트가 허가를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속진단 키트가 허가받은 게 2개 있습니다. SD에서 한 것이 지금 전에 선별검사소에서 3가지 고를 수 있게 할 때 그때 신속진단 키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것은 당국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네. 지금 얘기는 일반 개인들이 자가 약국에서 진단을 사서 하시는, 바로 할 네.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키트 승인만 좋은 것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즉 임시선별검사에서 이왕 갔는데 그
진단 검사를 신속 진단 검사를 받지는 않고요. 대부분 PCR이라든지 타액 검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상황이고요. 우리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요양원들에서 할 수 있다면 유증상자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양성이라면 그다음에 PCR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도 어떻게 보면 여러 번 검사를 하면은 조금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 정확도라든지 이 민감도라는 의미는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 PCR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초기에는 진단이 양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좀 떨어진다는 것뿐이죠. 증상이 있고 환자가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할 때는 충분히 양성이 나올 수 있는 진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진단 키트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지금 일반인들이 그 약국이나 뭐 이런 곳에서 사가지고 네. 그 지금 뭐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가 판매되는 것은 없잖아요. 허가받은 게 없잖아요. 아직. 신속 진단 키트라고 해서 우리 선별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네. 임시 선별 진료소 거기서 전문 요원이 하는 방식의 키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진단 키트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해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임신 진단 키트 이런 것 예, 예. 같은 그런 방식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외국 거를 수입을 하던 아니면 이제 국내에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품목 허가가 들어가야 되죠. 그 날짜는 좀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자가 진단 키트가 들어오려면 시간은 필요합니다. 한 80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게 이제 긴급 승인이 들어가면 좀 짧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입하자는 단계가 아닙니다. 논의하자는 단계니까요. 조금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가 진단 키트가 있죠. 그러니까 수출도 하고. 지금 수출하는 자가 진단 키트는 없습니다. 신속 신속 진단 진단 키트는 있는데 아, 그래요? 자가 진단 키트는 지금 뭐 업체가 한 군데 정도가 체코에서 아마 뭐 인증이 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그 한다면 이제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 만약 허가 이제 쓰겠다고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품목 허가, 승인 허가 이런 부분들의 절차는 필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4.7 재보선 사전 투표 현장의 분위기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내일 투표도 투표지만 이제 4월 7일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혹시 또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방역 지침은 우리가 이미 한번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때와 이제 방역 그러니까 이제 투표 요령 이런 거는 다 동일합니다. 네네. 가서 이제 줄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열 체크도 하고 장갑도 끼고 뭐 하는 방식들은 거의 동선 분리하고 이런 방식은 거의 똑같고요. 확진된 분들은 이제 거소 투표라고 그래서 우편 투표 네. 이거는 이미 지난달 20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전 투표는 이제 확진된 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 5곳이 있고 부산에 1곳이 있는데 내일 하루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분들 또 의료 인력 이런 분들도 받을 수 있고 자가 격리된 분들은 사전 투표가 안 됩니다. 그분들은 본 투표만 하고 본 투표만 하는데 언제 하느냐? 투표 당일날 저녁에 8시까지 그 투표소에 가시면 그분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네. 일반인 투표가 8시에 끝나면 네. 15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격리되신 분들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녁 8시까지 투표소를 가셔서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방식으로 투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전날 미리 다 등록을 해야 되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투표가 그 8시까지 마감인데 당일날 8시 이후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8시까지는 일반인의 예. 투표가 있는 것이고요. 예. 완전히 시간대를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리해서. 서울, 부산 두 곳이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나 확진된 분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7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네, 어제 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고요.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그 접종 숫자나 이런 것들을 받아봤는데요. 별도로 숫자가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75살 이상 노인분들이 몇 명이 어제 맞으셨는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어저께부터가 이제 46개 센터거든요. 접종센터가 46개인데 한 센터에서 하루에 제일 많이 맞으면 600명까지 맞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2만 5천 명 이상이 맞을 수 있는데 아마 어제는 첫날이고 하니까 어제 오늘은 그렇게 많은 분이 맞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요. 공개된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방접종을 맞아서 좀 송구하다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국민들께 좀 더 안심하실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지름길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 또 직장 동료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순서가 되면 백신을 꼭 맞아주시길 바라고. 네. 자, 이렇게 백신 접종을 공개를 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를 했는데요. 교수님, 지금 뭐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2번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알려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한 번만 맞아도 일단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번 맞기 전에 일단 한 번이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거는 맞죠. 한 번만 맞아도 일단 지금 백신들은 80% 이상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 예. 전에도 그 스코틀랜드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든 파이자든 한 번 접종한 후에 한 달이 지나게 되면 80% 이상 또 이번 예방 효과는 95%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 맞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서는 12주까지는 즉 석 달까지는 그 최대치를 가지만 그때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지속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 예방 효과라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항체 형성이 완성이 되는 걸 예방 효과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이게 뭐 감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근데 이 백신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감염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지 않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자기 본인이 무증상 혹은 경증으로 끝나는 경우, 즉 감염은 되지만 사실은 가볍게 끝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95%라고 제가 표현한 부분들은 감염은 일단 성립이 돼서 내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은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증상이고요. 예. 약하게 증상이 나오면 경증이겠죠. 그러면서 항체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는 또 세포 면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접종의 목적은 일단은 내가 걸렸을 때 중증이 가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예, 예. 그 다음 목적으로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키지 않는 것이 그 다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라는 것은 뭐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도 약 10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감염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 예. 지금 살아있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점막에 IgA라는 면역 글로불린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 와일드 타입 야생형의 바이러스는 그것이 생기지만 백신으로 맞았을 때는 우리 점막 안에서는 바이러스는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백신을 한 번 맞고 또 그다음에 2번 맞고 하는 것들은 이게 순서대로 제대로 가이드라인대로 맞아야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조금만 추가를 네네. 말씀드리면 이제 예방 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마 이제 앵커께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 그다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놓고 이제 기간을 두고 지켜봅니다. 그럼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이 뭐 1명이 감염이 됐고 안 맞았는데 10명이 감염됐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예방 효과가 9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방 효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하고 이제 비교 동일 기간을 상대적으로 놓고 비교하는 비교를 거죠. 해서 몇 명이 발생했는가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예방 효과를 계산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놓고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뭐 독일에서 혈전 문제 때문에 60세 이하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이제 일단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나온 보고나 뭐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혈전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이 혈전이라는 의미는 예. 우리나라에도 혈전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대략 1000명에 1명 정도 되고 서양인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혈전이라는 의미는 피가 응고돼서 혈관을 막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혈전 용해제 또는 뭐 스텐트를 박는다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혈전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특이한 질병 CVST라고 그래갖고 뇌정맥동 혈전, 뇌정맥 안에서 혈전이 생기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합쳐진 상황입니다. 즉
혈전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혈소판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두 가지가 반대죠. 혈소판이 줄어들게 되면 피가 굳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피가 굳어지지 않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 혈소판들이 갑자기 뭉쳐서 이 혈전이 되면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영국에서 1,100만 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때 5명이 발생했고요. 1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독일에서 최근에는 270만 명이 접종을 받았는데 31명이 발생을 했고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보통 한 100만 명에서 한두 명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당히 많이 생긴 건 분명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독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백신에 의해서 혈소판에 반응을 하고 그것이 혈소판이 감소되면서 혈전이 생긴다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실제 이 상황이 혈전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 질병 자체가 너무나 희귀한 질병인데다가 사실은 유럽이나 또는 카나다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1명 나온 상황인데 예후가 증상이 있습니다. 중간에 3일에서 한 16일 사이에 아주 심한 두통이라든지 혹은 흉통이라든지 혹은 시야가 뿌얘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오면 이게 서서히 발전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사망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증상, 전조 증상들을 보고 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고요. 증상 자체가 지금 아무리 많아도 60만 명, 70만 명 정도에 1명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방 효과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고 이 증상 자체가 너무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고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헤파린에 의해서 유도되는 이런 혈전증이 있는데 우리가 수액 주사를 맞을 때 헤파린이 우리 몸에 들었을 때 가끔 그런 현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파린이 없이도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가능성들도 있고 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만 이것이 생길 것이냐 하는 것들도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과관계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으로서는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하자 하는 것이고 프랑스에서도 55세 미만은 맞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여성들에서 좀 많고요. 이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인과관계로 봤을 때 뭐 100만 명에 1명 정도 나오는 부작용이고 우리가 잘 처치할 수 있다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것은 위험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것을 좀 뽑아내 보자면은 그러니까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 혈전이 생기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관련성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발생됐습니다. 20대 지난번에 20대 환자 1명 이 CBST가 발생을 했고 인과관계가 거의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70만 명 정도 접종했을 때 1명 정도 나온 상황이고 이분도 상당히 증상이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조 증상,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사흘 이상 가는 현상들 또는 멍이 든다든지 출혈이 멎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에는 이것을 꼭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이것이 혈전이 아닌지 이것들을 특히 뇌 같은 경우는 MRI를 찍을 수 있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혈전 자체는 분명히 낮추는데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것이 생긴다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다른 백신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얀센도 같은 백신을 벡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도 26번, 5번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벡터들에서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오히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것이 분명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결국은 독일의 경우에 지금 8만 7천 명 중에 1명이 나온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 것인데 대부분은 한 100만 명 중에 1명 나오는 것인데 8만 7천 명 정도니까 한 5배, 10배 정도 빈도가 높았다. 근데 우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